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학논문작성법 임준서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본원의 교수님들께서 각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학과의 박성호 교수님께서 저널의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짧게 피어 리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널 종류 같은 것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검색해서 얻은 정보를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이고, 박성호 교수님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을 직접 진행해 오시면서 또 지금 이제 한 저널의 에디터인 치프로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교수님,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강의는 사실 어떤 정해진 지식 체계 같은 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제 경험의 바탕을 두고 그래도 조금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혹시 일부는 제가 일종의 뭐 스페큘레이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학원 지금 학부 강의도 아니고 대학원 레벨에서 좀 어떤 피어 리뷰에 대한 상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피어 리뷰에 대해서 에디터의 관점, 저널의 관점을 설명해 주니까는 그것들을 잘 알아서 논문이 좋은 저널에 억셉트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근데 사실 비법이 궁금하시면 비법 금방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비법이 별게 있나요? 새롭고 중요한 토픽에 대한 연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논문을 잘 작성하면은 좋은 저널에 억셉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앞에서 이 강의가 혹시 그런 강의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널의 심사를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논문을 퍼블리시하면, 특히 이렇게 이제 좋은 논문들,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하면 뭔가 이게 트로피를 받은 것 같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은 것 같은, 이렇게 논문 퍼블리시가 업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승진도 하고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치브먼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저널에 투고할 때 논문을 심사하는 저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나한테 상을 주는 사람처럼 이제 자꾸 그렇게 심사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카데미 어워드 같은 거 있으면은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을 하면 막 욕하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논문 이거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퀄리티도 좋은데 왜 떨어뜨렸냐, 뭐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널은 도대체 왜 아티클을 퍼블리시하는가? 저널이 진짜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수상자들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평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심판관 같은, 저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널이 오서들한테, 논문들한테 상 주고 랭킹을 정하려고 저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뭐 그런 면이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저널이라는 것도 랭킹이 있고 레퓨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널은 아티클을 리뷰를 하고 선정을 하는 이유는, 그 저널은 기본적인 역할은 인포메이션을 알리는 거죠. 전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제 메디컬 소사이어티에 알리고, 뭐 메디컬 저널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알리고 싶은 인포메이션을 셀렉트하는 게 저널의 심사이지,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상을 주려고 하는 게 저널의 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널이 바라보는 심사와 오서가 바라보는 심사에 약간 그런 식의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왜 내 논문은 왜 떨어졌을까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더 오늘 깊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저널의 입장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널은 상당히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허접한 정보들을 알리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좋은 정보를 셀렉트하는 과정에서 피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피어 리뷰의 역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피어 리뷰가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저널들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의학 분야에서 상당히 피어 리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EBM의 근간이 되는 거고 코로나 사태 거치면서 피어 리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죠.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지금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돼가지만 이건 이제 시작 시점에 렘데시비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약제는 필요한데 갑자기 나왔고 뭐 아직 저널에 피어 리뷰는 안 거쳤고 하지만 알리긴 해야겠고 이렇게 해서 신문에 등재되면서 아 이건 피어 리뷰 안 거쳤다 그러니까는 이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피어 리뷰를 거치면은 뭔가 오류도 없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기대치에 만족스럽게 피어 리뷰를 하고 있는가 또 그러면 꼭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피어 리뷰라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피어 리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되게 이렇게 되죠. 에디터들이 먼저 원고를 보고 이거 익스터널 리뷰어들한테 리뷰를 시키면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익스터널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 다시 수집이 되면은 에디터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고 이 에디터 리뷰하고 익스터널 피어 리뷰어들 리뷰 합쳐서 이제 이걸 피어 리뷰다 이렇게 광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원고 투고되면 리뷰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거 새로운 내용이냐? 임상의학 논문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임팩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기초 논문이라든지 뭐 다른 과학 분야, 이거 과학적인 임팩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새롭고 중요한 내용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메소돌로지 퀄리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인포메이션을 알리는 게 저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미 알려진 인포메이션을 또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노벨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노벨티에서 점수를 많이 깎이면은 어떻게든 좀 회복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노벨티가 높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클리니컬 임팩트나 사이언티픽 임팩트가 따라오는 경우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되는데 퀄리티는 이렇게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특정 주제에 관련된 퀄리티예요. 이제 그 특정 주제 분야에서 어떤 이제 프로시저가 들어가는 거라면 그 프로시저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냐, 뭐 실험이 들어가는 거라면 실험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특히 이제 임상의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에피데미올로지, 바이오스태티스틱스 그리고 뭐 요새 이제 AI 연구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정해진 방법론이 있죠. 그리고 이런 방법론을 또 이제 그 성격 면에서 보면은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스큐션의 퀄리티가 있고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프리테이션하는 퀄리티가 있는데 익스큐션하는 퀄리티가 나빠버리면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퀄리티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냥 퀄리티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퀄리티, 저런 퀄리티 이렇게 조금 나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라이팅 퀄리티인데 이게 이제 논문 작성 같은 거에서 특히 임준서 박사님 강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도움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레커멘데이션을 하는데 이게 쭉 평가가 되면 자동적으로 레커멘데이션이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NEJM이다. 뭐 NEJM에 억셉트 되려면 모든 게 다 좋아야겠죠. 모든 퀄리티나 모든 뭐 노블티나 뭐 이런 거 다 좋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고를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탑 저널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좀 저널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중간 정도의 저널들에 많이 이제 투고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쪽을 상대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저널들은 과연 앞에서 평가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봐줄 거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 저널의 눈높이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위 저널은 사실은 레커멘데이션 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점점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이제 중상위 저널로 내려가면 이 레커멘데이션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널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아주 탑 저널들이야 뭐 방향성도 뭐 노블티도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이 중상위 저널들에 오면은 어느 정도 일정 요소는 사크리파이스, 컴프로마이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스터디 엑스큐션 면에서 뭐 굉장히 또 강조를 하다 보면은 뭐 붙일 수 있는 논문이 없어지죠. 이미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얻어진 거에 대한 분석이나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계속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있는 데이터라도 가장 바이어스를 최소화해서 분석을 최대한 하고 깔끔하게 기술해라 뭐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를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떤 저널의 팔러시가 에디터의 팔러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그 라이팅 퀄리티가 탑 저널에 비해서 중상 저널이 더 높게 요구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중상 저널에서는 다른 탑 저널에서 아주 취할 수 있는 노블티라든지 뭐 사이언티픽 임팩트 이런 것들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저널이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알리는 입장이 되면은 이제 뒤에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저널이 밖에 내보내는 인포메이션이 그래도 돋보이고 사람들한테 그 인포메이션이 소비될 수 있게 하려면 잘 할 수 있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 퀄리티라든지 뭐 분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탑 저널들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는 더 상위 저널들보다도 더 깐깐하게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중상위 저널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탑 저널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온다고 했을 때 모든 앞에서 보셨던 그 모든 평가 항목들이 평균적으로 점수가 점점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고는 가능한 본인이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항상 긴장을 하고 억셉될 때까지는 임프루브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또 이제 그 피어 리뷰어 시점하고 에디터 시점을 조금 나눠서 한번 좀 보면은, 에디터 시점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은 노블티 같은 경우는 피어 리뷰어들이 사실은 많이 보게 되긴 하는데요. 어떤 토픽이 이게 노블티가 있는 토픽이냐 없는 토픽이냐 이거는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에디터들도 이게 신경을 쓰는 게 펌메드 설치해 보면은 이게 노블티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노블티를 강조할 때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거를 잘 쓰고 이러면서 이제 노블티를 강조하긴 하는데, 좀 진정성 있게 노블티를 강조하셔야 되고, 그냥 잘 모르겠지 그러고 우리가 처음이다 뭐 리터러처 찾아봤더니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에디터들이 확인하면 금방 이게 거짓말이라면 탄론할 거, 이런 것들은 섣불리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새 특히 이제 리터러처 설치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툴도 있어요. 무슨 툴이 있냐면은 그 초록하고 제목을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런하면은 그 논문과 제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를 한 10개 정도를 자동으로 찾아주고 뭐 이런 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블티는 이게 괜찮은 저널의 에디터들은 손쉽게 체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리니컬 임팩트, 사이언티픽 임팩트 이거는 서브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니까는 대개는 피어 리뷰어들의 의견을 많이 보게 되고, 이 메소돌로지, 도메인, 토픽 스페시픽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너럴한 메소돌로지는 사실은 에디터 정도 되면은 이제 리뷰어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인 사람들이 에디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잘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피어 리뷰어들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퀄리티 이것도 피어 리뷰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아주 열심히 못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터들이 이거를 굉장히 깜깜하게 본다. 그거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칼칼한데요. 목이 자꾸 이렇게 좀 잠기는 것 같아서 잠깐 물 한 병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면은 피어 리뷰라는 거는 저널 입장이나 에디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서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에디터들이 피어 리뷰어들이 보는 거에 비해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가지 피어 리뷰에 대한 팩트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널들은 억셉턴스 레이트는 오리지널 리서치는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인바이티드 매뉴스크립트가 있으니까는 저널 홈페이지에 포스팅되는 억셉턴스 레이트가 사실 요거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리지널 리서치는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널 입장에서는 투고되는 원고들이 넘치는 거죠. 그중에 저널이 우리 저널은 이런 거를 셀렉트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내보내고 싶다. 이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별로 없다.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억셉트할 논문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도 있지만 이 저널 입장에서의 에디토리얼 프로세스는 사실은 떨어뜨려야 될 논문을 효과적으로 빨리 떨어뜨려서 전체 원고 핸들링의 버든을 줄이는 이제 이런 면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토리얼 리젝트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저널들이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는데 에디터의 관심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들 특히 멀티디스플리너리 저널들 보면은 에디터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있을 때 관심 가져줄 만한 에디터를 좀 성의 있게 고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냥 뭐 그래서 그냥 대충 고르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모르고 이걸 뭐 그래도 대충 보니까는 뭐 이렇게 분야를 보니까는 이 분야 뭐 이분들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 한 뭐 두세 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누굴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덥석 잡히는 거 고르시지 말고 퍼브메드 서치를 해보세요. 퍼브메드 서치를 해봐서 투고하시는 논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막 있어 보이는 그런 데에 이제 오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을 고르셔야지 결국은 자기 분야에 있는 것들이 원고가 들어왔을 때 눈에 더 띄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목도 눈에 잘 들어오게 적으셔야 되고 커버레터 열심히 쓰시는데 너무 또 길게 쓰시지는 마시고 이 연구가 중요한 연구다라는 거 커버레터에 성의 있게 쓰시는 게 좋고 인트로덕션 아주 잘 쓰셔야 됩니다. 인트로덕션이 임팩트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인트로덕션은 되게 허접하게 쓰고 뭐
디스커션 굉장히 잘 쓰고 그러는 게 이제 에디터들의 관심사를 끌고 이러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인트로덕션 잘 쓰셔야 되고요. 프리퍼드 리뷰어하고 오포지트 리뷰어 서제스천하라고 하는 저널들이 있는데 이거 있으면은 그냥 서제스천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포지트 리뷰어 서제스천 하는 거는 사실 요거는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포지트 리뷰어가 있으면은 오포지트 리뷰어를 저쪽에서 피해 줄 것인가 저널 측에서 그게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프리페어드 리뷰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저널이 가지고 있는 리뷰어 풀에서 잘 파악이 돼서 이제 인바이트를 해서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리페어드 리뷰어를 한 번씩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고 그런 일들은 흔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포지트 리뷰어 같은 경우는 오포지트 리뷰어를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왜 오포즈 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쓰는 이런 공간이 사실 별로 없죠. 커버레터 같은 데다 좀 쓸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을 나는 반대를 하지만 이 사람을 반대하는 게 진짜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리뷰어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에디터한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그게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오포지트 리뷰어를 이름으로 올리게 되면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스캡티컬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오포지트 리뷰어를 올렸네? 그러면 이 오포즈 하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의견과 그냥 들어온 뉴트럴하게 들어온 피어 리뷰의 내용을 한번 대조를 해보자. 그러면 원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오포지트 리뷰어한테 한번 보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포지트 리뷰어는 조금 이거 효과적으로 에디터들한테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저의 임프레션인데 실제 저널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리뷰어 의견들이 이제 쭉 구해지면은 그거를 갖다가 디시전 레터에 포함해서 이제 디시전 레터를 보내고 받아보실 텐데 리뷰어 의견들이 쭉 있으면은 이제 리비전을 하실 때 보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리비전을 하기 때문에 리뷰어 1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씩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리비전을 또 아주 타이트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그리고 리뷰어 1이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아니니까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리뷰어 1, 2, 3는 이게 요새 쓰는 그 일렉트로닉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쓰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시스에서 나오는 시스템 같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인비테이션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심사하겠다고 어그리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버튼이 눌려진 사람이 그냥 리뷰어 1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렉트로닉 시스템에서 그냥 타임 스탬프처럼 그냥 순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 저널이 리뷰를 대개는 두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상하게 내 거는 뭐 세 명한테 보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리뷰어에 비해서 세 번째 리뷰어가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특히 이제 세 번째 리뷰어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리뷰어하고 두 번째 리뷰어의 의견이 많이 갈리거나 약간 스플릿 디시전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주 실력 좋은 리뷰어나 아니면은 뭐 어시스턴트 에디터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원고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은 일렉트로닉 시스템에 더 늦게 레지스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리뷰어 3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좀 강력하고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리뷰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리뷰어라고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 리뷰어 의견이 절대적이다 이거는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디터가 보는 시각과 리뷰어가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저널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게 그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저널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 이제 중상위 저널들에서는 우리 저널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내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저널의 눈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에디터들이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뷰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에디터들만큼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리뷰어들 의견 중에서 에디터들이 어그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그리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리뷰어 의견 중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의 있게 반박을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뭐 택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리뷰어들도 그렇고 에디터들도 그렇고 다들 시간 내서 열심히 뭐 도와주려고, 물론 크리틱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뭐 하시하고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시간을 내서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식으로 일이 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반박을 할 수는 있지만 폴라이트하게 하시면 좋고, 에디터들의 의견은 반박을 할 때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에디터들의 의견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널의 방향성이나 팔러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봐야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저널에서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퍼블리시하고 싶다고 퍼블리시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널의 리뷰는 1, 2, 3등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널의 리뷰는 그 저널이 제공하고 싶은 인포메이션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여하튼 뭐 열받는 디시전이 아주 드물지는 않고, 에디터 리뷰어들이 다 잘하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원고를 본다. 원고를 뭐 굉장히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의 사람들, 특히 피어 리뷰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경험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익센트릭하게 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어필하셔도 돼요. 그게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디토리얼 리젝트는 어필을 하면은 비교적 잘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피어 리뷰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피어 리뷰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리비전 억셉트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어 리뷰 코멘트를 그래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 나는 코멘트는 반드시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좀 고쳐서 다음 저널로 가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좀 쓰시는 게 괜찮고,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붙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시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피어 리뷰가 된 다음에 리젝트 되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어필이 굉장히 어렵죠. 어필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자 입장에서도 이 상태에서 이제 어필을 하는 정도가 된다면은 뭔가 리뷰가 진짜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리뷰가 다시 돌아가면 제3의 리뷰어가 긍정적으로 리스판스를 했을 때 뭐 혹시는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널에서는 피어 리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미 리뷰어도 그렇고 에디터들도 그렇고 많이 검토를 한 다음에 디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어필 자체를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디토리얼 리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디토리얼 리젝트는 첫인상으로 상당히 빨리빨리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만스럽다 생각하시면은 피어 리뷰를 꼭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하튼 피어 리뷰가 조금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잊혀질만 하면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뭐 문제가 없지 않죠. 요금 NEJM 같은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했던 거였는데, 노니피레티 마진을 잡으면서 5.5% 포인트 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한 명의 리뷰어는 이거 굉장히 내려가구나. 이제 다른 리뷰어는 large, 뭐 NEJM 같은 저널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막 의견이 갈릴 정도인데, 피어 리뷰가 얼마나 사람들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까, 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에디터들이 중간에서 좀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어텐션을 하면서 에디터들이 잘 정리를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에디터도 사람인지라 힘들다 보면 집중력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네,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피어 리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어 리뷰 문제 있다. 뭐 의학 저널에서 피어 리뷰는 아주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피어 리뷰가 된 정보다 피어 리뷰가 되지 않은 정보다 뭐 이렇게 막 구분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빵꾸 나는 피어 리뷰가 막 생기냐, 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계점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이 혹시나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튼 피어 리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저널들에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BMJ에서 이거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왔는데, 해봤더니 이게 피어 리뷰 방식에 관련해서는 더블 블라인드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인터넷 댓글 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름 가리면은 뭐 엄청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논문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 다 공격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은 발견이 되고 잘 고쳐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센트릭 리뷰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는 아주 쉽게 그냥 크리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댓글도 익명 안 된다, 이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나오는 게 이 오픈 피어 리뷰이죠. 아까 그 BMJ에서 그런 아티클도 쓰고 그랬지만, 사실은 재밌는 게 BMJ는 오픈 피어 리뷰를 하는데 이게 리뷰어 이름도 공개가 되고요. 리뷰어들은 누가 투고를 했는지 오서 이름도 다 알아요. 리뷰어 이름이 공개가 된다는 게 그게 아주 상당히 리뷰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허투루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이제 꼭 해야 되는 말만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인터내셔널하게 가는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한 소사이티 내에서 이렇게 되면 나보다 시니어인 사람들을 이렇게 크리틱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오픈 피어 리뷰도 한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새 BMJ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어느 쪽이 좋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거 가지고 사실 뭐 자마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연구가 실리기도 하는데, 오픈 피어 리뷰는 좀 무리고 이제 자마 같은 데서는 싱글 블라인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오서는 볼 수가 있는데 리뷰어 이름은 공개 안 하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좋은 병원에서 센 저자들이 한 거는 좀 좋게 평가하고 이러지 않나? 더블 블라인드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비교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해봐야 뭐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하여간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리뷰어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피어 리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어 리뷰를 어떻게든 잘 하려고 뭐 별의별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피어 리뷰가 약점이 생기는 이유는 리뷰어를 충분히 많이 쓰지 못한다는, 그게 사실은 제일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에디터들은 그래도 조금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경험도 많고 뭐 훨씬 노련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숫자가 적어도 문제가 덜하겠지만, 이제 피어 리뷰어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잘 모르는 사람을 2명 뽑아서 심사를 시키고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레프리젠터티브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리뷰어는 2명, 뭐 많으면 3명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의학 쪽에서 피어 리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거는 뭐 심지어는 1750년대쯤 된대요. 우리나라는 저 영조 사도세자 얘기 나올 때쯤 되고, 서양에서는 요새 백시네이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너가 종두법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796년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를 했고, 근데 이게 활발해진 거는 피어 리뷰를 하려면 원고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사기가 나오면서 활발해져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제록스에서 이 복사기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활발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얼추 한 뭐 100년, 의학 쪽에서는 한 10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복사기도 있고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뭐 원고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뭐 얼마나 많이 뿌리고 이거를 거두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인편에 전달해야 되고 뭐 우편으로 보내고 중간에 잘못하면 분실도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피어 리뷰어 한 2명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변한 거 한번 보십시오. 또 이제 청와대도 이제 뭐 개방하게 되면은 여기 또 변할 텐데요. 이렇게 100년 사이에 엄청 변했는데 100년 전에 어떤 그 피어 리뷰하는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아이러니죠. 이제 그게 피어 리뷰의 약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자. 어떤 아까 뭐 리뷰를 뭐 더블 블라인드로 하네, 싱글 블라인드로 하네, 뭐 오픈으로 하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뷰를 100년 전 방식, 뭐 50년 전 방식으로 이렇게 트레디셔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뷰 체계를 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의 처음에 붐을 일으켰던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어서 지금은 뭐 많은 저널들이 뭐 이런 플러스 원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냥 오픈 액세스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저널이 나왔을 때는 이게 사실은 그 리뷰어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 어떤 이 플러스 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리뷰어가 이거를 메서돌로지컬하게 충분히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익센트릭하게 되거나 바이어스가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선호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충분히 못 본다고 이제 생각하는 뭐 그게 조금 더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토픽이 그 해당 리뷰어가 좋아하는 토픽이 걸리면은 좋게 보고 그 리뷰어가 별로 관심 없는 토픽이 걸리면은 뭐 별로 관심 없는 걸로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어 리뷰어를 뭐 지금 2~3명 있는 거를 갑자기 뭐 10명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2~3명을 쓰되 그 사람들은 메소돌로지를 열심히 보게 하고 이제 메소돌로지는 대개는 열심히 보다 보면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 토픽이 중요한 토픽이다, 중요하지 않은 토픽이다, 뭐 노블티가 있는 토픽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무시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리거러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리거러스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문을 굉장히 쉽게 억셉트를 해주는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저널은 여하튼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방법론이 과학적이고 뭐 그러면은 많이 출간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보겠다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변질이 되는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깐깐하게 보지 않고 적어도 내용이 중요한지는 따지지 말자. 방법은 꼼꼼하게 보자. 그런데 이제 방법도 조금 느슨해져서 이제 왕창 퍼블리시를 해서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 많이 퍼블리시해요. 1년에 막 3만 편씩 저널 하나가 3만 편씩 퍼블리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퍼블리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읽어보면서 이제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거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인디비주얼 아티클에 대한 매트릭스 같은 거를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토픽 자체에 대한 피어 리뷰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피어 리뷰.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사후 조처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하튼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픈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도서관에 서브스크립션을 한다든지 뭐 개인이 서브스크립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보면은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오픈 액세스죠. 처음에 투고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투고하는 사람들이 저널에다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독자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투고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청구를 하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 많으면 3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해서 저자들이 그 돈을 내고 그런데 쉽게 붙여주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거 돈 내고 억셉트 때는 약간 좀 이런 식의 느낌이 없지는 않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퀄리티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델이 과연 피어 리뷰의 문제를 뭐 얼마나 해결을 했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향후에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돈 받고 쉽게 붙여주고 이러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 프레데터리 오픈 액세스 저널이 나와서, 이 오픈 액세스 저널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근데 이 오픈 액세스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게 만드는 이런 나쁜 저널들이 나왔죠. 이 저널들은 절대로 이거 보내시면 안 되고, 리스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고, 혹시나 좀 이상한 저널 있는 것 같으면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리뷰어 숫자를 왕창 늘리는 게 이제 답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리뷰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굉장히 짱짱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시간을 들이면서 원고를 봐야 되는데, 뭐 들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두세 명 이거는 사실 적기는 해요. 뭐 싱어 게임 같은 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8명씩 보고, 복면가왕 생각해 보시면 100명씩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의 리뷰어에 의한 검증, 뭐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이런 데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 프리프린트 서버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뭐야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의학 분야에서는 특히 프리프린트 서버가 뭐야 뭐 이랬죠. 이게 뭐냐면 무슨 인터넷 웹사이트인데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냥 뭐 대충 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굉장히 뭐 약간 인터넷 논문 도서관처럼 오토리티가 있는 기관에서 이런 원고들을 잘 받아가지고 잘 큐레이션을 해서, 또 원고는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냥 저자가 완성을 해서 그냥 보냈다는 것 뿐이지 중간에 무슨 피어 리뷰 과정 이런 거 없이 형식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막 보는 거죠. 보는데 코멘트도 달 수 있고 저자들 간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멘트들이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오서는 그걸 가지고 고쳐요. 고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피어 리뷰드 저널에 나중에 투고를 해서 이제 최종 퍼블리시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물리학, 수학 이런 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올려놓은 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거 얼마나 들여다보겠습니까? 뭐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수학 공식 좋아하는 사람, 엄청 복잡한 무슨 물리학 수학 공식 좋아하는 사람, 뭐 의사들은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뭐 일반인들 똑같죠. 뭐 그거 머리 아파서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들은 자연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보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검증하고 코멘트를 하고 하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선순환 구조나 이런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퀄리티가 임프루브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는 이 아카이브에 먼저 포스팅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 연구를 찜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포스팅을 안 하고 그냥 피어 리뷰드 아티클로 가면 오히려 페일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학 분야에 등장을 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이 오픈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학 분야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된 연구들을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는 막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학 분야에도 이런 아카이브, 메드 아카이브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 연구들이 막 등장을 여기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 메드 아카이브 들어가 보신 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들어가요. 있는 거 안다고 해도 뭐 여기 들어가서 시간 쓸 일이 있나요? 근데 메드 아카이브를 누가 들어오냐면은
신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코로나 관련해서 뭐 여기 올라오면은 피어 리뷰 하나도 안 된 건데 막 신문으로 퍼나가는 겁니다. 이게 앞에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같은 데서 일어난 그런 진짜로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코멘트하고 선순환 구조로 연구가 임프루브되고 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익은 결과들을 포스팅하고 막 퍼뜨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의학 같은 경우는 학문 분야가 이거를 일반인들을 상대를 하고 소사이어티를 상대를 하고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훨씬 제너럴 퍼블릭에 가까워져 있는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아카이브 모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프린트는 이거는 피어 리뷰 안 거치니까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여하튼 뭐 이래서 의학 분야에서 이 프리프린트가 지금 기존의 피어 리뷰가 가지고 있던 소수의 피어 리뷰어들에 의해서 심사가 되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뭐 코로나 현상인지 조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드아카이브도 그렇고 BMJ가 좀 밀고 있고 란셋에서도 자체 프리프린트 서버 같은 거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의학 분야에서도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나는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포스팅을 해도 이게 일반적인 피어 리뷰드 저널로 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걱정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란셋 같은 데는 자기들이 프리프린트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프린트 서버에 올리는 거 문제 없다고 뭐 그러고 근데 이 맨 밑에 이게 내과에서 알레르기 내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저널 대표 저널인 거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널 오브 알러지 앤 클리니컬 이뮤놀로지에서는 제가 이게 예전에 나온 거거든요. 2020년도에 나온 데이터라 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프리프린트 서버에 올린 거는 우리는 안 받아준다 이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스트롱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한번 보급된 게 쉽게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프리프린트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F1000 리서치라는 거 혹시 이게 저널인지 도대체 이게 프리프린트 써본지 뭔지 이거 궁금해하셨던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적은 있나요? F1000 리서치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프리프린트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스팅을 하면은 이 F1000 리서치에서 피어 리뷰를 보내요. 피어 리뷰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리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원래 프리프린트 서버의 원래의 기능은 물리학, 수학 이런 데처럼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크리틱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2명 간신히 보내요. 간신히 이렇게 보내서 리뷰를 받으면은 그거를 오서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서들 고치기 싫으면 안 고쳐도 돼요. 근데 뭐 고친 사람 또 대충 고치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저널의 피어 리뷰 과정처럼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 있습니까? 안 돌아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리뷰어들이 조금 코멘트한 거를 고치면은 재밌는 게 퍼브메드에서 이거를 왜 퍼브메드에 등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SCI 같은 데는 안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퍼브메드에 등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어 리뷰를 거친 거를 포스팅을 하면은 퍼브메드의 논문으로 버젓하게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피어 리뷰드 아티클과 프리프린트 서버의 중간의 경계를 막 흐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어느 분야에 보면은 1등 저널, 2등 저널, 3등 저널 쫙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1등 저널은 90점, 2등 저널은 80점, 3등 저널은 뭐 70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할 때 오서들이 저널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널들에서도 약간 그런 형태로 원고를 핸들링을 많이 했어요. 마치 그 올림픽의 심판관인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의 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아티클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퍼블리케이션이 생기고
트래디셔널한 저널도 엄청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예전과 같은 방식의 그런 어떤 1등, 2등, 3등 그런 방식으로 이 아티클을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심지어는 요새 이런 게 있어요. 저널 오브 비주얼 엑스페리먼트라는 이거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펍메드에도 등재가 돼 있는 저널인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벌써 12,000개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 아티클이 주가 아니라 좀 비디오가 나와요. 비디오 아티클이 나오고, 이게 메소돌로지를 퍼블리시하는 저널인데 비디오로 막 다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텍스트 아티클이 약간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이고 이 비디오를 보는 게 주가 되는 거고, 요새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러지만 정보를 구하는 거를 텍스트로 많이 구하시나요? 비디오로 더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비디오 엄청 보시죠. 그리고 비디오도 이제 짤방 통해서 정보를 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술 정보도 과거 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제공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저널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렇게 좀 얼터너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거는 약간 피어 리뷰를 임프루브하는 것처럼 뭐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약간 리뷰가 깐깐하게 되지 않은 약간 로우 머티리얼에 가까운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상당히 볼륨 있게 이렇게 좀 콜렉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많이 홀드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로서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들이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존재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아티클들을 셀렉트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에디터들 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널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탑 저널들도 좀 고민을 할 텐데, 탑 저널들보다도 약간 중상 저널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인포메이션 소스와 탑 저널들과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우리는 2등, 3등, 4등, 5등 저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디토리얼 팔러시들도 이제 에디터나 에디토리얼 보드들이 바뀌고 그러면은 또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저널에 투고를 하실 때 이 저널에서 내 원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 게, 그 저널이 최근에 출간하는 그런 아티클들의 성격이나 트렌드를 잘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봄으로써 이 저널은 현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 저널의 피어 리뷰를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예전에 자마 에디터가 한번 강의에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자마를 굉장히 열심히 읽어주는 그런 오서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결국은 훌륭한 오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고되는 원고를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자마 아티클들은 얼마나 열심히 읽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와닿습니다.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하실 때는 과연 그 저널이 어떻게 매니스크립트를 바라보느냐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최근에 나오는 퍼블리케이션을 열심히 읽는 이제 굿 리더가 돼야지 나는 이 저널에 투고를 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투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리뭉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질문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예, 일단 하나는 이제
에디터,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선정 관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네, 어떤 논문을 저널 투고할 때 먼저 에디터에 대한 언급, 뭐 선정 같은 것들, 뭐 대부분 저널에서 그런 게 가능한지 에디터를 고른다는 것이, 이거는 뭐 보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 있게 해놓은 저널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투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탁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은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를 딱 고르시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나는 투고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막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그 중에 아무나 한 명 딱 고른 다음에 체크 파일 업로드 이렇게 해서 막 서밋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투고하는데 투고 시스템에서 갑자기 에디터의 리스트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스크린 캡처 해놓으시고 그 사람들 이름 한번 폼매드에서 이렇게 다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서브밋 못하면 내일 저녁에 서브밋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투고 규정에 보면 친절하게 에디터들은 이렇게 골라야 되고 에디터들은 누가 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오 이렇게 미리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미리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여하튼 뭐 어떤 과정이 됐든지 간에 에디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버릇 삼아서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고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반나절쯤 손해 보실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뭐 원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심사를 시작할지 내일 시작할지 뭐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손해 보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트레디셔널 저널들 중에서는 에디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마이너리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그 박형준 선생님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면은 이거 좀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에디토리얼 리젝트 이후에 어필하는 것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뭐 두 가지를 한번 다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디터럴 프로젝트 리젝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지 이거 저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2013년도인가 언젠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피어 리뷰에 대한 학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시리어스한 학회예요. 제일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자마하고 BMJ하고 이제 네이처 그룹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은 막 센 저널의 에디터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레디올로지가 제일 센 저널이니까 이제 그 저널의 에디터가 가서 구현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 저널에서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안 하다가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도입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을 이제 구현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똑같은 원고를 일정 기간 동안에 피어 리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두 명이 그냥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두 명의 에디터 중에 어그리가 되는 것들은 최종 피어 리뷰 다 돌린 거하고 94%인가에 뭐 일치도로 맞더라.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두 명의 에디터가 리젝트 하기로 하면 에디토리얼 리젝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구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맘상했는데 그때 되게 센 저널이었던 것 같아요. 뭐 NGM이었는지 자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에디터가 나와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냥 에디토리얼 리젝트 하시고 저자들이 어필하면 받아주면 된다고 뭐 이런 황당한 그게 뭐 얼마나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걸 약간 반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는 에디토리얼 리젝트는 사실은 원고를 굉장히 많이 받는 저널들에서는 생각보다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첫인상을 좋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목, 처음에 이제 에디터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커버레터도 잘 써야 되고 뭐 인트로덕션 잘 써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첫인상을 내가 되게 바보같이 보여줘서 에디토리얼 리젝트 됐으면은 그건 뭐 내 잘못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좀 안 받아준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 어필하세요. 언제든 어필하시고, 대개는 이 에디토리얼 리젝트 어필은 저널들이 아까 그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피어 리뷰를 돌려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 리뷰를 돌려줬다고 해도 피어 리뷰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오지 않는 이상 그 에디터 입장에서는 첫인상에서 좀 깎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에디터가 다시 모아서 보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피어 리뷰 코멘트는 일단 최소한 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피어 리뷰 코멘트라도 나는 꼭 받아야겠다. 그러면 에디토리얼 리젝트 어필해 볼 만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할 때는 그냥 뭐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예,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막 너무 막 그 메인 리젝트 됐을 때 어필하실 때처럼 막 너무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많이 쏟지 마시고 임준서 박사님 이메일 쓰시는 것처럼 하면은 그냥 한 10분, 15분에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도 너무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메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하는 정도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류승민 선생님 질문은 리바이스 판정 후 리젝트는 보통 어떤 경우가 발생하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리비전 판정 후 리젝트가 이게 이거는 저도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요. 되게 드물죠. 근데 이게 너무 저자들이 너무 헤맨다고 생각이 될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더 바꾸고 바꿔서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자들이 성의가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좀 괘씸 상황 뭐 이런 괘씸죄 같은 그런 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끔은 저쪽 에디터들이 굉장히 막 다이렉트 에디트 많이 하고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막 고쳐주고 막 그러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안 떨어뜨리고 뭐 리비전도 2번, 3번, 4번 막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면은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일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저자들은 반면에 그런 경우에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뭐 왜 이렇게 많이 귀찮게 리비전을 시키는 거야. 결국은 붙여줄 거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몇 번씩이나 리비전을 했는데 설마 떨어뜨리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중간에 숫자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시오 했는데 고쳤는데 또 틀려요. 막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어텐션이 부족한 상황들이 보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에디토리얼 오피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경우 보면은 에디토리얼 오피스 입장에서 상처받죠. 상처받고 자기들은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원고들은 세고 셌는데 굳이 이렇게 성의 없는 저자들을 우리 저널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핸들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리비전을 하실 때는 일단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성의를 다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반박을 할 때는 폴라이트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좋던 싫던 간에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건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의 다하고 집중력 있게 끝까지 붙을 때까지는 이제 최종 디시전이 날 때까지는 이거는 붙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잘 지켜주시는 게 최대인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이게 도저히 너무 헤매서 리젝트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붙으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박재홍 선생님 혹시 지금 계시면은 그 음성을 해제하시고 이 질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아까 그 교수님 처음에 그 저널에서 원하는 이게 뭔가를 최근 논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게 오스들이 아까 리드가 돼서 뭐 자주 읽어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논문을 그 저널에 내면 되는 건데 그걸 다 읽어보기는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어떤 논문에 어떤 오리지널 아티클에 대한 리뷰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런 성향의 이런 것들 아니면 리뷰는 물론 다른 그 소속돼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분들이 에디토리얼 리뷰를 하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논문을 너무 말씀하신 게 이제 좀 광범위하니까 좀 이거를 그 저널이 원하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좋은 방법 중에 에디토리얼 리뷰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짧게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 그거는 어떤 컨텐츠를 하나하나 이렇게 소화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자기 분야가 아니면 특히나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거는 뭐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이제 탑픽의 흐름 같은 거는 조금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에디토리얼 보드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이제 클리니컬 저널 중에서도 뭐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 아니면은 무슨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부류가 바뀌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리고 클리니컬하고 트랜슬레이셔널하고 베이직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위기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또 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평상시에 ETOC를 계속 이렇게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퍼블리케이션 되는 것들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는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분석 방법론, 뭐 이제 뭐 대표적인 거고, 이제는 뭐 많이 얘기해서 뭐 조금 좀 상투적인 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션을 안 하고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좀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표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냥 대충 했던 거와는 달리 어느 순간에 이렇게 표 같은 것들이 일관된 형태로 이렇게 좀 퍼블리시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자마 계열 저널들이 좀 잘하는데요. 거기가 워낙에 이렇게 에디토리얼 프로세스가 세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 논문의 어떤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약간 그런 것들하고 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피어 리뷰 프로세스, 피어 리뷰 컨그레스 있죠? 그 학회. 그거 이제 오랜만에 올해 다시 열리길래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에디터들끼리 이제 세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피어 리뷰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뭐 더블 블라인드가 좋을까, 오픈이 좋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그런 이제 에디토리얼 컨퍼런스에서는 피어 리뷰어들 트레이닝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게 너무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바이어스 없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트레이닝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외국에서도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그 논문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피어 리뷰도 잘 하시게 되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한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구를 잘 하시는 분하고 리뷰를 잘 하시는 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어떤 사람의 리서처로서의 CV가 괜찮고 이런 분들을 피어 리뷰어로 그냥 리크루트하는 것만 좀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널들에서 피어 리뷰를 사실은 가르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근데 사실은 피어 리뷰를 가르치는 게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원고를 주고 이거 심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심사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심사하는 게 좋고 저거는 저렇게 심사하는 게 좋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소사이어티에서 한번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거는, 이거는 뭐 늘상 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말만 바꾼 거가 되는데, 예전에는 연구 방법론을 교육을 하면서 연구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연구 방법론을 교육을 할 때 이거는 리뷰어와 연구자를 위한 교육이고, 이거는 연구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잘 읽고 크리티컬 띵킹이나 크리티컬 어프레이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제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좀 뉘앙스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하는 범위나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는 예전에는 연구자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젊은 분들만 오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상자가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실제 피어 리뷰를 하는 주니어, 중니어, 패컬티 분들도 그런 교육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를 이제 좀 덜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는 이미 연구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내가 옆에 가서 리서치 방법론을 레지던트 펠로우하고 같이 듣고 있어? 그래서 아예 안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교육을 간접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그 피어 리뷰어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피어 리뷰어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나 빨리 잘 답변하는지 이제 아니면은 바이어스 없이 하는 것 같은지 그런 거 다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피어 리뷰 코멘트도 너무 좀 대충 쓰시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 팀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정 범위 중에 피어 리뷰 코멘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냥 쓴 거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피어 리뷰 코멘트에 대한 리스폰스 레터도 보면은 참 이제 교정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네, 네, 예, 그러니까 피어 리뷰어로서 쓰신 코멘트들도 사실은 좀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네. 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내 아, 선생님들한테, 예,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코멘트를 잘할 수 있을까, 메토돌로지컬한 걸 잘하실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뤄드리지 못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코멘트를 줄 때 좀 덜 화나 보이게라든지, 예, 예, 아니면 좀 네, 그런 것들 맞습니다.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지금 또 이제 그렇게 에디터 인 치프로 일하고 계시니까 제가 네. 저희 부서가 계속 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좋은 지적이시고 그거 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항상 궁금했던 거는 이제 논문을 처음에 원고를 그냥 이렇게 고치는 거는 그냥 쭉 읽으면서 되는데 이제 커멘트가 되면은 논문도 이해해야 되고 커멘트도 이해해야 되고 리플라이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으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또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또 어떻게 더 소화가 될까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활성화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좀 그거에 적당한 캔디데이트는 이제 커멘트에다가 확실하게 노를 달아야 되는데 노를 달았다가 떨어질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멘트가 있는 거는 받아서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노를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노 코멘트는 임준서 박사님이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수려한 코멘트가 됐는데 그 위쪽에 있는 예스 코멘트는 이렇게 이거 두 사람이 썼나 왜 이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포인트 바이 포인트 리스판스라는 게 꼭 한 사람의 문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코멘트가 10개가 있으면 코어서들이 나눠서 당신은 코멘트 1, 2, 3을 처리하시고 나는 3, 4, 5를 처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 쪽에서 일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이거 노를 해야 되는 코멘트들에 대해서 해주시는 그렇게 골라서 타겟에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다가 노로 하신 피어 리뷰 코멘트에 대한 교정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예.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요, 네, 지금도 일이 많긴 하지만 더 많아져야지 부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만 더 지금 이제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답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리뷰가 이제 너무 몇 달씩 걸리면은 푸시 이제 좀 언제쯤 잘 되고 있는 거냐,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에디터서 네. 보시기에 짜증이 안 나실지 뭐 예, 그거는 푸시를 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그것도 아마 이렇게 아마 임진성 박사님이 그런 거는 이제 강의 때 한번 이렇게 폼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저도 이제 가끔 쓰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좀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아요. 딜레이 되는 거 맞거든요. 그 딜레이 되는 거 뭐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똑같죠. 근데 딜레이 되는 거는 되게 보면 속사정이 있어요. 딜레이가 되는 거 왜 되겠습니까? 리뷰어를 못 구하거나 에디터들이 뭐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뭐 바빴거나 뭔가 탈이 난 거죠. 아니면은 에디터들이 정말 열심히 계속 이렇게 리뷰어를 인바이트 하고 있는데 뭐 리뷰어를 20명 인바이트 했는데도 다 디클라인 그래서 뭐 리뷰어를 아직 못 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 하여간 속사정은 있어요. 그래서 에디토리얼 아피스에서도 좀 기분은 나쁜 상황인데 거기다가 리뷰가 너무 딜레이 되네요. 이렇게 오면은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좀 차분하게 물어보시면 좋죠. 그래서 원고를 초고를 했는데 뭐 내가 그전에 했던 거하고는 달리 조금 더 이렇게 오래 가고 있어서 그냥 리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뻔히 알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리뷰가 늦게 됐다고 독촉이 왔구나. 그래서 메시지는 그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리뷰가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매끄러운 리뷰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좀 결과가 조금 좀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리젝트가 되고 그러면은 기분이 많이 나쁘시죠. 그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써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젝트가 될 거고 이렇게 코멘트도 되게 그렇게 되다 보면 리뷰어를 못 구했기 때문에 간신히 리뷰어 구하면 리뷰어 코멘트도 되게 짧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자 적어주지도 않으면서 내 원고 임프루브 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홀드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널 입장에서 요즘 대부분 빨리 하고 있는데 좀 이 저널에서 이런 걸 임프루브 하면은 다른 저널들이 좀 좋아하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열받으면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막 한번 싸붙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예, 나중에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좋고, 중간에는 조금 이렇게 젠틀하게 이 정도 물어보면 저쪽에서도 뻔히 압니다.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구나. 네. 교수님 참 코로나 걸렸다 나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오늘 중요한 내용도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널 그 투고 과정을 참 잘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등수 매기고 상 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도 굉장히 저자들로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또 특히 이제 보통 리뷰어 2개 붙는 저널에서 리뷰어 3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참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